찌는 듯한 여름 햇살이 남쪽 해안가 어느 고을에 관아 마당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수십 명의 백성들이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도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줄기로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지만 감히 누구 하나 불평의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관아의 높은 대청마루에는 이 고을의 수령, 조태수 사또가 비단 방석에 기대 앉아 거만하게 부채질을 하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름진 얼굴에는 탐욕과 오만이 가득 어려 있었습니다. 이번 달쇠고기 또 부족하다는 것이냐? 이놈들이 보자 하니 흉년 핑계만 대고 나라님께 바칠 곡식을 빼돌리려는 수작이렸다. 어찌 된 일인지 바른대로 고하지 못할까? 마을 대표로 나선 백발의 노인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떨리는 손으로 훔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나리,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는 기록적인 가뭄으로 강바닥이 마르고 논밭이 타들어가 백성들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옵니다. 당장 굶어 죽을 판인데 어찌 더 바칠 것이 있겠사옵니까? 하지만 조태수의 얼굴은 더욱 흉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부채로 노인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에이, 쓸데없는 소리. 내 놈들의 꾀병은 지긋지긋하다. 이 고을 백성들이 날이 갈수록 게을러지고 불손해지는구나. 여봐라, 저 늙은이를 당장 끌어내어 곤장 10대를 호되게 치렸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비명을 지르는 노인을 끌고 나가는 순간 관아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젊은 아낙네 하나가 포졸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남루한 옷은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앳된 얼굴에는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또나리, 세금을 내지 못한 김서방의 아내년이옵니다. 조태수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여인에게 다가가 거친 손으로 그녀의 턱을 억지로 치켜들었습니다. 얼굴은 반반하구나. 세금을 곡식으로 내지 못했으면 몸으로라도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내 인연, 오늘 밤 내 침소 시중을 들도록 하라. 사또나리, 제발 아니 되옵니다. 집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자식들이 저만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제발. 여인은 눈물로 애원했지만 조태수는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포졸들은 울부짖는 여인을 강제로 끌고 사또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마당에 엎드린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인 채 떨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여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지만 아무도 감히 그녀를 도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길가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쯧쯧, 저런 악독한 사또 밑에서 어찌 산단 말인가. 이번이 벌써 3번째 희생된 여인이네. 쉿. 목숨이 아깝거든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게나. 저 사또에게 맞서다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벌써 잊었는가? 누구도 탐욕스럽고 잔인한 사또 조태수에게 감히 맞설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여름이 끝나갈 무렵 마을 어귀의 허름한 초가집 앞에 조촐한 수레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수레에서 내린 한 여인의 모습에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검은색 치마저고리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인은 20 중반 남짓 되어 보였으나 그 미모가 실로 뛰어나고 몸가짐에서는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하지만 깊은 슬픔을 간직한 듯한 그윽한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범접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저기 저 여인은 니신가? 처음 보는 얼굴인데. 혹 한양에서 온 귀한 분인가? 아닐세, 듣자 하니 윤씨 성을 가진 과부라는데 연고도 없는 이 외딴 고을에는 어인일로 홀로 왔는지 모르겠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여인은 그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없이 초가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순식간에 작은 파문이 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사또 조태수는 기생들을 옆에 끼고 술잔을 기울이며 하인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또나리, 오늘 마을 어귀 초가집에 한양에서 온 듯한 젊은 과부가 이사를 왔사옵니다. 듣자 하니 미모가 매우 출중하여 마을 남자들의 혼을 빼놓을 정도라 하옵니다. 조태수의 눈이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호, 과부라. 그것도 미색이 뛰어나단 말이냐.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만족스러운 듯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벌써 새로운 먹잇감을 향한 검은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초가집에 홀로 남은 여인 서지우는 굳게 닫힌 방문 앞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았지만 정교한 은비녀 하나와 누렇게 변색된 편지 한 장이 곱게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상자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과부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결의, 그리고 뼛속 깊이 사무친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집어 들었습니다. 15년 전 어머니께서 이곳에서 당하신 치욕과 한을 이 딸이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저 악독한 짐승, 조태수에게 그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비녀를 쥔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복수의 화신처럼 길게 일렁였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당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요. 복수의 씨앗은 이미 15년 전 그녀의 가슴속 깊이 심어졌고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서지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집 앞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곱게 쪽진 머리와 단정한 옷매무새는 영락 없는 양반과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관아의 포졸 하나가 다가와 거만한 태도로 서찰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새로 이사 온 윤 과부 댁이 맞소. 사또 나리께서 보내신 서찰이요. 서지우는 물기 어린 손을 치마에 닦으며 공손히 서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더없이 평온했지만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이 비천한 과부에게 무슨 일로 서찰을 보내셨을까요? 세금 문제로 의논할 일이 있다 하시며 오늘 오후 5시까지 관아로 들어오라 하셨소. 포졸은 퉁명스럽게 말을 전하고 돌아갔습니다. 서지우는 서찰을 펼쳐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오후가 되자 서지우는 정성껏 단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옅게 분을 바른 뒤 붉은 연지로 입술을 물들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연약하고 아름다운 과부 그 자체였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날카로운 비수 같은 복수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부디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그녀는 작은 비단 보자기에 정성스레 싼 선물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관아를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관아에 들어서자 조태수는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번들거리는 눈빛에는 노골적인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허허, 어서 오시오. 윤 과부. 멀리 한양에서 새로 이사 왔다니 이 고을의 세금 규정을 잘 모를 터 내 친히 설명해 주고자 불렀소이다. 서지우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며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사또 나리의 세심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변변찮은 예물이오나 나리의 은덕에 보답하는 작은 성의로 받아주시옵소서. 조태수는 보자기를 풀어안에 고급 비단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서지훈에게 더 가까이 앉으라며 손짓했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과부 혼자 몸으로 이 낯선 고을에서 지내려면 어려움이 많을 터 혹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 이 사또에게 말하시오. 내 힘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리다. 그의 두툼한 손이 마치 실수인 양 서지훈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서지훈은 화들짝 놀란 듯 손을 빼면서도 이내 수줍은 듯 홍조를 띤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또 나리의 크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좋소. 좋아. 마침 다음 보름날 밤, 내 사저에서 작은 연회를 열 예정이요. 윤 과부도 특별히 초대하니 부디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오. 조태수의 눈빛은 이미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서지우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초대에 응했습니다. 쇳내 같은 미천한 과부에게 이리 큰 영광을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기꺼이 참석하겠나이다. 그녀의 공손한 대답 뒤에는 차갑게 빛나는 결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태수와의 첫 만남은 서지윤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 조태수의 호화로운 사저 정원은 연회를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연회가 시작되기 전 서지윤은 잠시 소란스러움을 피해 정원 한쪽의 연못가로 향했습니다. 붉은 저녁 노을이 연못 수면 위로 아름답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서지윤은 노을빛 연꽃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악독한 자의 권력이 서린 곳이로구나. 내 어머니가 15년 전 바로 이곳 어딘가에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겠지.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에 서지윤은 황급히 표정을 갈무리하고 돌아섰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젊은 머슴 하나가 땔감을 나르다 그녀를 발견하고 멈춰 선 참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손님이 계신 줄 미처 몰랐습니다. 괜찮습니다. 단지 정원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잠시 거닐고 있었을 뿐입니다. 머슴은 서지윤의 아름다운 모습에 잠시 넋을 잃은 듯 바라보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 댁의 머슴으로 일하는 강민준이라 하옵니다. 손님께서는 윤 씨라 합니다. 사또 나리의 초대를 받고 왔지요. 서지윤의 대답에 강민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사또에 대한 불신과 연민이 뒤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서지윤은 그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머슴, 무언가 알고 있구나. 연회장으로 돌아가던 서지윤은 복도에서 한 여종과 마주쳤습니다. 여종은 그녀를 보고 깜짝 놀라 몸을 피하려 했지만 그 슬픔에 젖은 눈빛이 서지윤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잠시만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종은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연화라 하옵니다. 마님. 연화라.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서지윤의 칭찬에도 연화의 얼굴에는 그늘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만 곧 연회가 시작될 시간이옵니다. 마님께서 늦으시면 사또 나리께서 노여워하실지도. 서지윤이 연회장에 들어서자 조태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 윤 과부. 기다리고 있었소이다. 오늘따라 달빛 아래 그 모습이 더욱 아름답구려. 자, 이리 와서 내 옆자리에 앉으시오. 그는 을에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듯 서지윤을 가장 상석인 자신의 옆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고 술기운이 돌자 분위기는 점차 퇴폐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술에 취한 조태수와 그의 측근들은 겁에 질린 여종들을 희롱하며 무릎에 앉히기까지 했습니다. 서지윤은 속으로 치미는 분노와 혐오감을 감추고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허허, 윤 과부. 어찌 그리 표정이 굳어있소? 연애가 즐겁지 않으시오? 아, 아니옵니다. 사또 나리. 단지 저 같은 과부의 몸으로 이런 화려한 자리가 익숙지 않아 그럴 뿐이옵니다. 그때 연화가 술 주전자를 들고 다가와 술을 따랐습니다. 그녀와 서지윤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연화의 눈빛은 무언가를 다급하게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또 나리의 침소로 불려가는 여인들은. 그러나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다른 하인의 부름에 연화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서지윤은 그녀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연회가 파할 무렵
예상대로 조태수는 만취한 상태로 서지윤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역겨운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자, 윤 과부. 이제 그만 자리를 옮겨 우리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는 서지윤을 자신의 침소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서지윤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며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더욱 강하게 서리고 있었습니다. 조태수의 침소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서지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조태수는 이미 다른 젊은 여종 하나를 품에 안고 정사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서지윤을 보자 더욱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드디어 나의 아름다운 과부가 오셨군. 어서 이리 와서 함께 즐기자꾸나. 이 밤은 길지 않느냐. 서지윤은 극심한 공포와 혐오감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사또 나리. 저는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몸이옵니다. 부디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연. 감히 이 사또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조태수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서지윤은 필사적으로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습니다. 제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너무 놀라 정신이 없었나이다. 다음번에는 꼭 준비된 마음으로 나리를 찾아뵙겠사옵니다. 서지윤은 간신히 그의 손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침소를 뛰쳐나왔습니다. 복도로 뛰쳐나온 서지윤은 숨을 헐떡이며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뒤엉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저 짐승만도 못한 자. 여전히 저런 추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구나. 반드시 내 손으로 복수하고야 말겠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지윤은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나타난 것은 연화였습니다. 마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제가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서지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연화의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두 여인은 어둠 속으로 빠르게 몸을 숨겼습니다. 뒤에서는 조태수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저택을 뒤흔들 듯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서지윤을 저택 뒤편에 낡고 작은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희미한 촛불 하나만이 습하고 먼지 쌓인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서지윤은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흐트러진 온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고맙소, 연하씩. 하지만 어찌하여 나를 이리 도와주는 것이오?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팔뚝에는 오래되어 보이는 흉측한 상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사또의 희생자이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사또는 저를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제가 저항하자 그자는 제게 이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후로도 수많은 죄 없는 여인들이 저 악마의 손에 희생되었습니다. 서지윤의 눈에 뜨거운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상처 입은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강하게 잡았습니다. 연하씨, 나에게도 그자에게 갚아야 할 피맺힌 빚이 있소? 15년 전 나의 어머니께서 두 여인은 그 어둡고 차가운 창고 안에서 밤새 서로의 아픔과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서지윤은 마침내 자신의 진짜 신분과 복수를 위해 이곳에 온 이유를 연화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자에게 몹쓸 짓을 당하신 후 그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소.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이 비녀와 편지를 통해 저는 그자의 추악한 정체를 알게 되었고 15년간 오직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소.
그래서 마님께서 이곳까지 오신 것이었군요.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서지훈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겪으신 바로는 그자의 권세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잔인합니다. 마님 혼자서는 너무 위험합니다. 연화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제가 마님을 돕겠습니다. 저는 이 저택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마님의 복수를 돕겠습니다. 함께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험할 것이오. 그자는 뱀처럼 교활하고 호랑이처럼 잔인한 인간이오. 잘못하면 그대마저. 저는 이미 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언니? 우리 함께 저 악마를 무너뜨립시다. 더 이상 죄 없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두 여인의 눈에는 같은 복수의 불꽃과 뜨거운 연대의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요. 그자의 약점을 찾아내어 반드시 복수를 이루고야 맙시다. 창고 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과 함께 두 여인의 위험하고 치밀한 복수극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머슴 강민주는 마당에서 힘차게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 근육 위로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그는 담장 너머로 황급히 걸어가는 서지훈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젯밤 그 소란 이후 무사하신 것인가? 그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도끼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서지훈이 무사히 마을 어귀의 초가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서지훈은 다시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민준이 다가와 머뭇거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윤 과부님. 그날 밤 일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또께서 그런 무도한 행동을 하실 줄은. 서지훈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강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일을 어찌 알고 계시오? 저는 그날 밤 마님께서 황급히 도망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었으나 미천한 머슴의 몸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그만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서지훈은 강민준의 꾸밈없고 선한 눈빛을 보고 경계심을 조금 풀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빨래에 집중하며 무심한 척 말했습니다. 그날 일은 부디 잊어주시오. 나는 괜찮으니. 아닙니다. 마님. 사또는 매우 위험한 분입니다. 부디 몸조심하셔야 합니다. 빨래를 마친 서지훈은 강민준과 함께 개울가 돌 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흐르는 물만 바라보았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서지훈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어찌하여 저런 사또 밑에서 일하게 되었소?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의지할 곳 하나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이 저택에 머슴으로 들어온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서지훈은 그의 순박하고 우직한 마음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계획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을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날 저녁, 서지훈은 연하와 만나 강민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머슴, 강민준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소. 민준이 말입니까? 그는 힘은 세고 마음은 착하지만 조금 우둔한 면이 있습니다. 사또의 신임도 어느 정도 받고 있어 사또의 서고에도 드나들 수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과연 그를 믿어도 될까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소. 그리고 약간의 유혹이면 충분히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소.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언니. 민주는 순박하지만 결국은 사또의 사람입니다. 그가 배신하면 우리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걱정 마시오, 연화야. 모든 것은 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니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늦가을 어느 날 서지우는 다시 조태수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고운 비단옷을 차려입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들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조태수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내심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누구? 윤 과부가 아니시오? 지난번 연애 이후로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서지우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죄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또 나리, 지난번 저의 무례를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같은 과부의 몸으로 그런 화려하고 또 격정적인 자리는 난생 처음이라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실례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나리께 용서를 빌러 왔사옵니다. 조태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잠시 살펴보았지만 눈물까지 글썽이는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과 간절한 태도에 금세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역시 내 매력에 넘어오지 않을 수 없었겠지? 내 너무 서둘렀던 게지. 이해하고 말고. 자, 이리 와서 차나 한 잔 들면서 이야기나 나눕시다. 서지우는 조태수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온갖 아양을 떨며 그의 업적과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사또 나리께서는 참으로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이 척박한 고을을 어찌 이리 풍요롭게 다스리시는지요? 백성들이 모두 나리의 은덕을 칭송하고 있다고 들었사옵니다. 그녀의 곁에 섞인 칭찬에 조태수는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거들먹거리며 자신의 치적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서지우는 지루함을 감추고 열심히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다스림이란 때로는 강한 손길이 필요한 법이지. 이 고을 백성들은 다 내 덕분에 편안히 살고 있는 것이야. 물론 세금이 조금 높다고 불평하는 놈들도 있지만 그것도 다 나라를 위한 깊은 뜻이 있는 게 아니겠소. 과연 그러하옵니다. 사또 나리의 깊으신 지혜에 감탄할 따름이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이 더 이어지고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조태수는 마침내 서지훈을 자신의 사저로 은밀히 초대했습니다. 그는 정원을 함께 거닐며 서지훈에게 이제껏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특별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속삭였습니다. 윤보인, 이제 그대는 나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소. 내 오늘은 당신에게만, 오직 당신에게만 내 모든 권력의 원천이자 비밀이 숨겨진 곳을 보여주리다. 서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쇳내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는지요, 나리? 바로 나의 비밀 서고일세. 그곳에는 이 조태수의 힘의 근원이 되는 중요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지. 그의 눈빛은 서지훈에 대한 신뢰와 소유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서지훈은 겉으로는 깜짝 놀라며 감격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그리 중요한 곳을 저 같은 미천한 여인에게 보여주시다니. 실로 과분한 은혜이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미천한 여인이 아니오. 자, 나를 따라오시오. 조태수는 서지훈의 손을 잡고 저택 가장 깊숙한 곳으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서지훈의 입가에는 차갑고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밤, 서지훈은 약속된 장소인 마을 외딴 폐가에서 강민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듯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강민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과부님, 이리 늦은 시각에 저를 부르시다니 무슨 일이신지요? 서지훈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창백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민준 씨, 당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오. 내가 부탁하는 일을 들어줄 수 있겠소? 무슨 일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서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마침내 결심한 듯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또의 비밀 서고에서
문서를 훔쳐와 주시오. 그곳의 사또가 그동안 백성들에게 저지른 온갖 악행의 증거가 있을 것이오. 강민준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란 눈으로 서지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옵니다. 만약 들키기라도 한다면 우리 둘. 서지윤은 그의 커다란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마저 글썽였습니다. 민준 씨, 당신도 알고 있지 않소? 사또의 악행을. 그자가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여인들을 괴롭혔는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의 탐욕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필요하오. 그 증거만 있다면 상부에 고발하여 저 악독한 자를 몰아낼 수 있소. 그녀는 부드럽게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애처로운 눈빛과 부드러운 손길에 강민준의 마음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오. 제발 나를, 그리고 이 고통받는 백성들을 도와주시오. 부탁하오. 그녀의 간절한 호소에 순박한 머슴 강민준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서지윤에 대한 연정과 사또에 대한 오랜 불만이 뒤섞여 위험한 결단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다음 날 밤, 서지윤은 연하와 만나 최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민준이 동의했소. 그가 오늘 밤 문서를 훔쳐오면 우리는 그것을 즉시 마을의 왈패 두목인 황철민에게 전달할 것이오. 황철민이라면 그 의협심 강하다는 그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는 사또에게 개인적인 원한도 깊다고 들었소. 그의 힘을 빌리는 것이 사또를 몰아낼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일 것이오. 하지만 민주는 그는 정말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가 마음을 바꿔 사또에게 모든 것을 고한다면 걱정 마시오. 그는 나를 배신하지 못할 것이오. 아니, 못하게 만들었으니. 겨울의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는 밤, 강민준은 사또의 비밀 서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미리 훔쳐둔 열쇠로 굳게 닫힌 서고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그는 서고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에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마침내 그는 벽 한쪽에 숨겨진 조태수의 비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금고 문을 열자 안에는 온갖 귀중품과 함께 여러 문서 뭉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그 안에서 서지윤이 묘사했던 작은 나무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은비녀 하나와 누렇게 바랜 편지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윤씨 부인 어머니의 한이 서린 증거란 말인가. 그가 상자를 품에 안고 막 돌아서려는 순간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배신자 놈. 내 이놈이 감히 내 뒤통수를 치려 해. 강민준은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에 휩싸여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번뜩이는 칼을 손에 쥔 조태수가 악마와 같은 형상으로 서서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또 나리. 이것은. 변명은 필요 없다. 내 놈이 그 음탕한 과분형과 한패라는 것을 내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내 놈의 목숨은 이제 여기서 끝이다. 조태수가 칼을 치켜들고 그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밖에서 요란한 함성과 함께 횃불이 번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태수의 악행을 만천하에 밝혀내자. 밖에 소란의 조태수가 잠시 당황한 사이 강민준은 재빨리 비녀와 편지를 품에 넣고 서고를 뛰쳐나왔습니다. 조태수가 뒤늦게 그를 쫓았지만 이미 젖해가는 황철민의 왈패들과 저항하는 사또의 하인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미친 듯이 지하 감옥으로 달려가 굳게 잠긴 문을 부수고 서지윤과 연화를 풀어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승리의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증거를 찾았소. 어머니의 비녀와 편지 말이오. 이제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 하오.
서지윤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정말 찾았단 말이오? 어머니, 그렇소. 그리고 황철민 두목과 그의 수하들이 이미 저택을 장악했소. 평소 사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포졸들도 우리 편이 되었소. 세 사람이 황급히 대청마루로 나오자 그곳에는 황철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포졸들에게 포박당한 채 분노에 몸을 떠는 조태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 무사했구려. 그래, 증거는 찾았는가? 강민주는 품속에서 비녀와 편지를 꺼내 황철민에게 건넸고 황철민은 다시 그것을 서지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서지윤은 떨리는 손으로 15년간 그토록 찾아 헤맸던 어머니의 유품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마침내 당신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가슴에 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천한 것들. 감히 이 사또를 이따위로 대접해. 내 놈들 모두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태수는 여전히 발악했지만 황철민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닥쳐라. 내 놈의 악행은 이제 끝났다. 이미 상부에 내 놈의 죄상을 낱낱이 고하는 경문을 보냈고 곧 조정에서 관군이 당도할 것이다. 서지윤은 천천히 조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15년간 쌓이고 쌓인 원한과 슬픔, 그리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깊고 서늘한 눈빛으로 조태수를 꿰뚫어 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관아 마당은 전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상부에서 파견된 암행어사가 도착하여 조태수의 죄를 심판하는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서지윤과 연화, 강민준, 황철민도 증인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죄인 조태수는 듣거라. 그대는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 사리사욕을 채우고 무고한 여인들을 겁탈하였으며 이에 반대하는 이들을 가혹하게 처벌한 죄가 실로 명백하다. 암행어사의 엄중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인 조태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증인들은 앞으로 나오라. 서지윤이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15년 전 이곳 사또 조태수의 악행으로 어머니를 잃은 윤지혜라 하옵니다. 그는 저의 어머니를 욕보인 후 버렸고 그 수치를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녀는 비녀와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암행어사는 그것들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편지에는 죄인 조태수의 악행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 비녀는 분명 양반과 부녀자의 것이 틀림없도다. 이어서 연하를 비롯한 여러 피해 여인들이 나와 눈물로 조태수의 만행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처절한 이야기에 마당에 모인 백성들은 분노와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며 조태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모든 증언이 끝난 후 암행어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인 조연석은 그 죄상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명백하니 당장 사또의 관직을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본인은 참수형에 처한다. 판결이 내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길고 길었던 폭정의 시대가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이럴 수는 없다. 내가 누군데? 내가 사또인데? 이 천한 것들의 말을 어찌 믿는단 말이냐? 조태수는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포졸들은 그의 입을 틀어막고 형장으로 끌고 갔다. 마당에는 안도의 한숨과 기쁨의 눈물이 넘실거렸다. 윤씨 부인,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저 악독한 사또 밑에서 고통받았을 것이오. 정말 감사하오. 당신은 우리 마을의 은인이시오. 서지윤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공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15년간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마침내 그 복수가 이루어진 지금 그녀는 예상치 못한 허무함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지우는 조용히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비녀를 묘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어머니, 마침내 복수를 이루었습니다. 그자는 끔찍한 최후를 맞았고 어머니의 한도 이제 조금은 풀리셨겠지요.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라기보다는 길었던 복수의 여정이 남긴 깊은 상흔과 공허함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왜 이리 제 마음은 텅 빈 듯 공허한 것일까요? 15년간 꿈꿔왔던 복수를 이루었는데 이제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묘소를 내려오는 길, 서지우는 강민준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멀리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했습니다. 서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그를 지나치려 했지만 강민준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시 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요. 당신의 도움이 있었기에 복수를 이룰 수 있었으니 더 이상 할 말은 없소?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배신했던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의 도리자에 나란히 앉았다. 주변에는 봄바람에 하얀 벚꽃 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제가 질투에 눈이 멀어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그것은 제 평생의 후회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도 저를 이용하신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복수를 위해서. 서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렇소. 처음에는 당신을 이용하려 했소. 복수만이 내 삶의 전부였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당신에게 진심이 생겨버렸소.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고 당신을 밀어내려 했던 것이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강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지훈의 손을 잡았다. 우리 둘 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의심했고 당신은 나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서지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다. 복수심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따뜻하고 희망적인 감정이었다.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저에게 용서라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복수가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강민주는 그녀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따스한 봄날, 연화가 서지훈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사또의 재산이 몰수되어 저희 같은 피해자들에게 분배되었답니다. 저도 작은 몫을 받게 되었어요. 정말 잘 되었구나, 연화아. 이제 너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네, 언니. 저는 이 마을을 떠나 다른 곳에서 작은 옷가게를 열어볼 생각이에요. 언니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서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한결 부드럽고 평온해져 있었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구나. 15년간 복수만을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이 끝나니 무엇을 해야 할지. 언니. 이제 언니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어머님께서도 하늘에서 그것을 바라실 거예요. 한편 마을에는 공정하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다. 그는 강민준의 용기와 공로를 높이사 그에게 마을의 치안을 담당하는 낮은 관직을 제안했다. 강민준은 영광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서지윤에게 전하기 위해 달려갔다. 개울가에서 빨래를 넣는 그녀를 발견하고 그는 외쳤다. 윤 씨 부인. 좋은 소식이 있어. 제가 새로 오신 사또나리께 관직을 제수받았어. 정말이요? 정말 축하해요, 민준 씨. 당신의 정직함과 용기가 마침내 인정받은 것이네요. 이 모든 것이 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저 사악한 사또 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을 것이요. 그러니 이제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주시지 않겠소? 그는 조심스럽게 서지윤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서지윤도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를 모두 딛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우리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요. 두 사람은 벚꽃이 아름답게 흩날리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복수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닌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는 듯했다. 찌는 듯한 여름 햇살이 남쪽 해안가 어느 고을에 관아 마당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수십 명의 백성들이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도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줄기로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지만 감히 누구 하나 불평의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관아의 높은 대청마루에는 이 고을의 수령, 조태수 사또가 비단 방석에 기대 앉아 거만하게 부채질을 하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름진 얼굴에는 탐욕과 오만이 가득 어려 있었습니다. 이번 달새곡이 또 부족하다는 것이냐. 이놈들이 보자 하니 흉년 핑계만 대고 나라님께 바칠 곡식을 빼돌리려는 수작이렸다. 어찌 된 일인지 바른대로 고하지 못할까. 마을 대표로 나선 백발의 노인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떨리는 손으로 훔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나리,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는 기록적인 가뭄으로 강바닥이 마르고 논밭이 타들어가 백성들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옵니다. 당장 굶어 죽을 판인데 어찌 더 바칠 것이 있겠사옵니까? 하지만 조태수의 얼굴은 더욱 흉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부채로 노인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에이, 쓸데없는 소리. 내 놈들의 꾀병은 지긋지긋하다. 이 고을 백성들이 날이 갈수록 게을러지고 불손해지는구나. 여봐라, 저 늙은이를 당장 끌어내어 곤장 10대를 호되게 치렸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비명을 지르는 노인을 끌고 나가는 순간 관아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젊은 아낙네 하나가 포졸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남루한 옷은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앳된 얼굴에는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또나리, 세금을 내지 못한 김서방의 아내년이옵니다. 조태수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여인에게 다가가 거친 손으로 그녀의 턱을 억지로 치켜들었습니다. 얼굴은 반반하구나. 세금을 곡식으로 내지 못했으면 몸으로라도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내 인연, 오늘 밤 내 침소 시중을 들도록 하라. 사또나리. 제발 아니 되옵니다. 집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자식들이 저만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제발. 여인은 눈물로 애원했지만 조태수는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포졸들은 울부짖는 여인을 강제로 끌고 사또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마당에 엎드린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인 채 떨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여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지만 아무도 감히 그녀를 도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길가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쯧쯧, 저런 악독한 사또 밑에서 어찌 산단 말인가. 이번이 벌써 세 번째 희생된 여인이네. 쉬. 목숨이 아깝거든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게나. 저 사또에게 맞서다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벌써 잊었는가?
누구도 탐욕스럽고 잔인한 사또 조태수에게 감히 맞설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여름이 끝나갈 무렵 마을 어귀의 허름한 초가집 앞에 조촐한 수레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수레에서 내린 한 여인의 모습에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검은색 치마 저고리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인은 20 중반 남짓 되어 보였으나 그 미모가 실로 뛰어나고 몸가짐에서는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하지만 깊은 슬픔을 간직한 듯한 그윽한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범접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저기 저 여인은 니신가? 처음 보는 얼굴인데. 혹 한양에서 온 귀한 분인가? 아닐세, 듣자 하니 윤씨 성을 가진 과부라는데 연고도 없는 이 외딴 고을에는 어인일로 홀로 왔는지 모르겠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여인은 그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없이 초가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순식간에 작은 파문이 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사또 조태수는 기생들을 옆에 끼고 술잔을 기울이며 하인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또나리, 오늘 마을 어귀 초가집에 한양에서 온 듯한 젊은 과부가 이사를 왔사옵니다. 듣자 하니 미모가 매우 출중하여 마을 남자들의 혼을 빼놓을 정도라 하옵니다. 조태수의 눈이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호, 과부라. 그것도 미색이 뛰어나단 말이냐.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만족스러운 듯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벌써 새로운 먹잇감을 향한 검은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초가집에 홀로 남은 여인 서지우는 굳게 닫힌 방문 앞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았지만 정교한 은비녀 하나와 누렇게 변색된 편지 한 장이 곱게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상자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과부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결의, 그리고 뼛속 깊이 사무친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집어 들었습니다. 15년 전 어머니께서 이곳에서 당하신 치욕과 한을 이 딸이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저 악독한 짐승, 조태수에게 그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비녀를 쥔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복수의 화신처럼 길게 일렁였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당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요. 복수의 씨앗은 이미 15년 전 그녀의 가슴속 깊이 심어졌고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서지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집 앞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곱게 쪽진 머리와 단정한 옷매무새는 영락없는 양반과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관아의 포졸 하나가 다가와 거만한 태도로 서찰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새로 이사 온 윤 과부 댁이 맞소. 사또 나리께서 보내신 서찰이요. 서지우는 물기 어린 손을 치마에 닦으며 공손히 서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더없이 평온했지만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이 비천한 과부에게 무슨 일로 서찰을 보내셨을까요? 세금 문제로 의논할 일이 있다 하시며 오늘 오후 5시까지 관아로 들어오라 하셨소. 포졸은 퉁명스럽게 말을 전하고 돌아갔습니다. 서지우는 서찰을 펼쳐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오후가 되자 서지우는 정성껏 단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옅게 분을 바른 뒤 붉은 연지로 입술을 물들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연약하고 아름다운 과부 그 자체였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날카로운 비수 같은 복수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부디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그녀는 작은 비단 보자기에 정성스레 싼 선물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관아를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관아에 들어서자 조태수는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번들거리는 눈빛에는 노골적인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허허. 어서 오시오. 윤 과부. 멀리 한양에서 새로 이사왔다니 이 고을의 세금 규정을 잘 모를 터 내 친히 설명해 주고자 불렀소이다. 서지훈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며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사또 나리의 세심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변변찮은 예물이오나 나리의 은덕에 보답하는 작은 성의로 받아주시옵소서. 조태수는 보자기를 풀어안에든 고급 비단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서지훈에게 더 가까이 앉으라며 손짓했습니다. 허, 이런 귀한 것을. 과부 혼자 몸으로 이 낯선 고을에서 지내려면 어려움이 많을 터 혹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 이 사또에게 말하시오. 내 힘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리다. 그의 두툼한 손이 마치 실수인 양 서지훈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서지훈은 화들짝 놀란 듯 손을 빼면서도 이내 수줍은 듯 홍조를 띤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또 나리의 크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좋소. 좋아. 마침 다음 보름날 밤 내 사저에서 작은 연회를 열 예정이오. 윤 과부도 특별히 초대하니 부디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오. 조태수의 눈빛은 이미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서지훈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초대에 응했습니다. 쇳내 같은 미천한 과부에게 이리 큰 영광을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기꺼이 참석하겠나이다. 그녀의 공손한 대답 뒤에는 차갑게 빛나는 결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태수와의 첫 만남은 서지훈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 조태수의 호화로운 사저 정원은 연회를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연회가 시작되기 전 서지훈은 잠시 소란스러움을 피해 정원 한쪽의 연못가로 향했습니다. 붉은 저녁 노을이 연못 수면 위로 아름답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서지훈은 노을빛 연꽃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악독한 자의 권력이 서린 곳이로구나. 내 어머니가 15년 전 바로 이곳 어딘가에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겠지.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에 서지훈은 황급히 표정을 갈무리하고 돌아섰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젊은 머슴 하나가 땔감을 나르다 그녀를 발견하고 멈춰 선 참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손님이 계신 줄 미처 몰랐습니다. 괜찮습니다. 단지 정원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잠시 거닐고 있었을 뿐입니다. 머슴은 서지훈의 아름다운 모습에 잠시 넋을 잃은 듯 바라보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 댁의 머슴으로 일하는 강민준이라 하옵니다. 손님께서는 윤씨라 합니다. 사또 나리의 초대를 받고 왔지요. 서지훈의 대답에 강민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사또에 대한 불신과 연민이 뒤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서지훈은 그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머슴, 무언가 알고 있구나. 연회장으로 돌아가던 서지훈은 복도에서 한 여종과 마주쳤습니다. 여종은 그녀를 보고 깜짝 놀라 몸을 피하려 했지만 그 슬픔에 젖은 눈빛이 서지훈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잠시만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종은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연화라 하옵니다. 마님. 연화라.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서지훈의 칭찬에도 연화의 얼굴에는 그늘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만 곧 연회가 시작될 시간이옵니다. 마님께서 늦으시면 사또 나리께서 노여워하실지도. 서지훈이 연회장에 들어서자 조태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 윤 과부. 기다리고 있었소이다. 오늘따라 달빛 아래 그 모습이 더욱 아름답구려. 자,
이리 와서 내 옆자리에 앉으시오. 그는 을에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듯 서지윤을 가장 상석인 자신의 옆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고 술기운이 돌자 분위기는 점차 퇴폐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술에 취한 조태수와 그의 측근들은 겁에 질린 여종들을 희롱하며 무릎에 앉히기까지 했습니다. 서지훈은 속으로 치미는 분노와 혐오감을 감추고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허허, 윤 과부. 어찌 그리 표정이 굳어있소? 연애가 즐겁지 않으시오? 아니옵니다. 사또 나리. 단지 저 같은 과부의 몸으로 이런 화려한 자리가 익숙지 않아 그럴 뿐이옵니다. 그때 연화가 술 주전자를 들고 다가와 술을 따랐습니다. 그녀와 서지훈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연화의 눈빛은 무언가를 다급하게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또 나리의 침소로 불려가는 여인들은 그러나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다른 하인의 부름에 연화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서지훈은 그녀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연회가 파할 무렵 예상대로 조태수는 만취한 상태로 서지훈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역겨운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자, 윤 과부. 이제 그만 자리를 옮겨 우리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는 서지훈을 자신의 침소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서지훈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며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더욱 강하게 서리고 있었습니다. 조태수의 침소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서지훈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조태수는 이미 다른 젊은 여종 하나를 품에 안고 정사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서지훈을 보자 더욱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드디어 나의 아름다운 과부가 오셨군. 어서 이리 와서 함께 즐기자꾸나. 이 밤은 길지 않느냐? 서지훈은 극심한 공포와 혐오감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사또 나리. 저는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몸이옵니다. 부디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연. 감히 이 사또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조태수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서지훈은 필사적으로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습니다. 제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너무 놀라 정신이 없었나이다. 다음번에는 꼭 준비된 마음으로 나리를 찾아뵙겠사옵니다. 서지훈은 간신히 그의 손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침소를 뛰쳐나왔습니다. 복도로 뛰쳐나온 서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뒤엉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저 짐승만도 못한 자. 여전히 저런 추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구나. 반드시 내 손으로 복수하고야 말겠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지훈은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나타난 것은 연화였습니다. 마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제가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서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연화의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두 여인은 어둠 속으로 빠르게 몸을 숨겼습니다. 뒤에서는 조태수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저택을 뒤흔들 듯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서지훈을 저택 뒤편에 낡고 작은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희미한 촛불 하나만이 습하고 먼지 쌓인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서지훈은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흐트러진 온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고맙소, 연화씩. 하지만 어찌하여 나를 이리 도와주는 것이오?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팔뚝에는
오래되어 보이는 흉측한 상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사또의 희생자이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사또는 저를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제가 저항하자 그자는 제게 이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후로도 수많은 죄 없는 여인들이 저 악마의 손에 희생되었습니다. 서지윤의 눈에 뜨거운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상처 입은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강하게 잡았습니다. 연하 씨, 나에게도 그자에게 갚아야 할 피 맺힌 빚이 있소? 15년 전 나의 어머니께서 두 여인은 그 어둡고 차가운 창고 안에서 밤새 서로의 아픔과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서지우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신분과 복수를 위해 이곳에 온 이유를 연화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자에게 몹쓸 짓을 당하신 후 그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소.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이 비녀와 편지를 통해 저는 그자의 추악한 정체를 알게 되었고 15년간 오직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소. 아, 그래서 마님께서 이곳까지 오신 것이었군요.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서지윤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겪으신 바로는 그자의 권세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잔인합니다. 마님 혼자서는 너무 위험합니다. 연화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제가 마님을 돕겠습니다. 저는 이 저택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마님의 복수를 돕겠습니다. 함께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험할 것이오. 그자는 뱀처럼 교활하고 호랑이처럼 잔인한 인간이오. 잘못하면 그대마저. 저는 이미 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언니? 우리 함께 저 악마를 무너뜨립시다. 더 이상 죄 없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두 여인의 눈에는 같은 복수의 불꽃과 뜨거운 연대의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요. 그자의 약점을 찾아내어 반드시 복수를 이루고야 맙시다. 창고 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과 함께 두 여인의 위험하고 치밀한 복수극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머슴 강민주는 마당에서 힘차게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 근육 위로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그는 담장 너머로 황급히 걸어가는 서지윤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젯밤 그 소란 이후 무사하신 것인가? 그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도끼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서지윤이 무사히 마을 어귀의 초가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서지윤은 다시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민준이 다가와 머뭇거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윤 과부님. 그날 밤 일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또께서 그런 무도한 행동을 하실 줄은. 서지윤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강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일을 어찌 알고 계시오? 저는 그날 밤 마님께서 황급히 도망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었으나 미천한 머슴의 몸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그만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서지윤은 강민준의 꾸밈없고 선한 눈빛을 보고 경계심을 조금 풀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빨래에 집중하며 무심한 척 말했습니다. 그날 일은 부디 잊어주시오. 나는 괜찮으니. 아닙니다. 마님. 사또는 매우 위험한 분입니다. 부디 몸조심하셔야 합니다. 빨래를 마친 서지윤은 강민준과 함께 개울가 돌 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흐르는 물만 바라보았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서지윤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어찌하여 저런 사또 밑에서 일하게 되었소?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의지할 곳 하나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이 저택에 머슴으로 들어온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서지우는 그의 순박하고 우직한 마음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계획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을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날 저녁, 서지우는 연하와 만나 강민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머슴, 강민준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소. 민준이 말입니까? 그는 힘은 세고 마음은 착하지만 조금 우둔한 면이 있습니다. 사또의 신임도 어느 정도 받고 있어 사또의 서고에도 드나들 수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과연 그를 믿어도 될까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소. 그리고 약간의 유혹이면 충분히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소.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언니. 민주는 순박하지만 결국은 사또의 사람입니다. 그가 배신하면 우리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걱정 마시오, 연화야. 모든 것은 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니.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늦가을 어느 날, 서지우는 다시 조태수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고운 비단옷을 차려입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들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조태수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내심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누구? 윤 과부가 아니시오? 지난번 연애 이후로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서지우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죄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또 나리, 지난번 저의 무례를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같은 과부의 몸으로 그런 화려하고 또 격정적인 자리는 난생 처음이라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실례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날있게 용서를 빌러 왔사옵니다. 조태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잠시 살펴보았지만 눈물까지 글썽이는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과 간절한 태도에 금세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역시 내 매력에 넘어오지 않을 수 없었겠지? 내 너무 서둘렀던 게지. 이해하고 말고. 자, 이리 와서 차나 한 잔 들면서 이야기나 나눕시다. 서지우는 조태수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온갖 아양을 떨며 그의 업적과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사또 나리께서는 참으로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이 척박한 고을을 어찌 이리 풍요롭게 다스리시는지요? 백성들이 모두 나리의 은덕을 칭송하고 있다고 들었사옵니다. 그녀의 곁에 섞인 칭찬에 조태수는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거들먹거리며 자신의 치적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서지우는 지루함을 감추고 열심히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다스림이란 때로는 강한 손길이 필요한 법이지. 이 고을 백성들은 다 내 덕분에 편안히 살고 있는 것이야. 물론 세금이 조금 높다고 불평하는 놈들도 있지만 그것도 다 나라를 위한 깊은 뜻이 있는 게 아니겠소. 과연 그러하옵니다. 사또 나리의 깊으신 지혜에 감탄할 따름이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이 더 이어지고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조태수는 마침내 서지훈을 자신의 사저로 은밀히 초대했습니다. 그는 정원을 함께 거닐며 서지훈에게 이제껏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특별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속삭였습니다. 윤부인, 이제 그대는 나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소. 내 오늘은 당신에게만, 오직 당신에게만 내 모든 권력의 원천이자 비밀이 숨겨진 곳을 보여주리다. 서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쇳내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는지요, 나리? 바로 나의 비밀 서고일세. 그곳에는 이 조태수의 힘의 근원이 되는 중요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지. 그의 눈빛은 서지훈에 대한 신뢰와 소유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서지윤은 겉으로는 깜짝 놀라며 감격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그리 중요한 곳을 저 같은 미천한 여인에게 보여주시다니. 실로 과분한 은혜이옵니다. 허허,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미천한 여인이 아니오. 자, 나를 따라오시오. 조태수는 서지윤의 손을 잡고 저택 가장 깊숙한 곳으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서지윤의 입가에는 차갑고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밤, 서지윤은 약속된 장소인 마을 외딴 폐가에서 강민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듯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강민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과부님, 이리 늦은 시각에 저를 부르시다니 무슨 일이신지. 서지윤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창백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민준 씨, 당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오. 내가 부탁하는 일을 들어줄 수 있겠소? 무슨 일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서지윤은 잠시 망설이다 마침내 결심한 듯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또의 비밀 서고에서 문서를 훔쳐와 주시오. 그곳의 사또가 그동안 백성들에게 저지른 온갖 악행의 증거가 있을 것이오. 강민준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란 눈으로 서지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옵니다. 만약 들키기라도 한다면 우리 둘. 서지윤은 그의 커다란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마저 글썽였습니다. 민준 씨, 당신도 알고 있지 않소? 사또의 악행을. 그자가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여인들을 괴롭혔는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의 탐욕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필요하오. 그 증거만 있다면 상부에 고발하여 저 악독한 자를 몰아낼 수 있소. 그녀는 부드럽게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애처로운 눈빛과 부드러운 손길에 강민준의 마음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오. 제발 나를, 그리고 이 고통받는 백성들을 도와주시오. 부탁하오. 그녀의 간절한 호소에 순박한 머슴 강민준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서지윤에 대한 연정과 사또에 대한 오랜 불만이 뒤섞여 위험한 결단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다음 날 밤, 서지윤은 연하와 만나 최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민준이 동의했소. 그가 오늘 밤 문서를 훔쳐오면 우리는 그것을 즉시 마을의 왈패 두목인 황철민에게 전달할 것이오. 황철민이라면 그 의협심 강하다는 그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는 사또에게 개인적인 원한도 깊다고 들었소. 그의 힘을 빌리는 것이 사또를 몰아낼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일 것이오. 하지만 민주는 그는 정말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가 마음을 바꿔 사또에게 모든 것을 고한다면 걱정 마시오. 그는 나를 배신하지 못할 것이오. 아니, 못하게 만들었으니. 겨울의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는 밤, 강민준은 사또의 비밀 서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미리 훔쳐둔 열쇠로 굳게 닫힌 서고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그는 서고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에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마침내 그는 벽 한쪽에 숨겨진 조태수의 비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금고 문을 열자 안에는 온갖 귀중품과 함께 여러 문서 뭉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그 안에서 서지윤이 묘사했던 작은 나무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은비녀 하나와 누렇게 바랜 편지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윤씨 부인 어머니의 한이 서린 증거란 말인가. 그가 상자를 품에 안고 막 돌아서려는 순간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배신자 놈. 내 이놈이 감히 내 뒤통수를 치려 해. 강민주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에 휩싸여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번뜩이는 칼을 손에 쥔 조태수가 악마와 같은 형상으로 서서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또 나리. 이것. 변명은 필요 없다. 내 놈이 그 음탕한 과분형과 한패라는 것을 내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내 놈의 목숨은 이제 여기서 끝이다. 조태수가 칼을 치켜들고 그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밖에서 요란한 함성과 함께 횃불이 번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태수의 악행을 만천하에 밝혀내자. 밖에 소란의 조태수가 잠시 당황한 사이 강민주는 재빨리 비녀와 편지를 품에 넣고 서고를 뛰쳐나왔습니다. 조태수가 뒤늦게 그를 쫓았지만 이미 젖해가는 황철민의 왈패들과 저항하는 사또의 하인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미친 듯이 지하 감옥으로 달려가 굳게 잠긴 문을 부수고 서지윤과 연화를 풀어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승리의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증거를 찾았소. 어머니의 비녀와 편지 말이오. 이제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 하오. 서지윤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정말 찾았단 말이오? 어머니, 그렇소. 그리고 황철민 두목과 그의 수하들이 이미 저택을 장악했소. 평소 사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포졸들도 우리 편이 되었소. 세 사람이 황급히 대청마루로 나오자 그곳에는 황철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포졸들에게 포박당한 채 분노에 몸을 떠는 조태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 무사했구려. 그래, 증거는 찾았는가? 강민주는 품속에서 비녀와 편지를 꺼내 황철민에게 건넸고 황철민은 다시 그것을 서지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서지윤은 떨리는 손으로 15년간 그토록 찾아 헤맸던 어머니의 유품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마침내 당신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가슴에 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천한 것들. 감히 이 사또를 이따위로 대접해. 내 놈들 모두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태수는 여전히 발악했지만 황철민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닥쳐라. 내 놈의 악행은 이제 끝났다. 이미 상부에 내 놈의 죄상을 낱낱이 고하는 경문을 보냈고 곧 조정에서 관군이 당도할 것이다. 서지윤은 천천히 조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15년간 쌓이고 쌓인 원한과 슬픔, 그리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깊고 서늘한 눈빛으로 조태수를 꿰뚫어 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관아 마당은 전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상부에서 파견된 암행어사가 도착하여 조태수의 죄를 심판하는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서지윤과 연화, 강민준, 황철민도 증인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죄인 조태수는 듣거라. 그대는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 사리사욕을 채우고 무고한 여인들을 겁탈하였으며 이에 반대하는 이들을 가혹하게 처벌한 죄가 실로 명백하다. 암행어사의 엄중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인 조태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증인들은 앞으로 나오라. 서지윤이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15년 전 이곳 사또 조태수의 악행으로 어머니를 잃은 윤지혜라 하옵니다. 그는 저의 어머니를 욕보인 후 버렸고 그 수치를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녀는 비녀와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암행어사는 그것들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편지에는 죄인 조태수의 악행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 비녀는 분명 양반과 부녀자의 것이 틀림없도다.
이어서 연하를 비롯한 여러 피해 여인들이 나와 눈물로 조태수의 만행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처절한 이야기에 마당에 모인 백성들은 분노와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며 조태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모든 증언이 끝난 후 암행어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인 조연석은 그 죄상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명백하니 당장 사또의 관직을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본인은 참수형에 처한다. 판결이 내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길고 길었던 폭정의 시대가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이럴 수는 없다. 내가 누군데? 내가 사또인데? 이 천한 것들의 말을 어찌 믿는단 말이냐? 조태수는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포졸들은 그의 입을 틀어막고 형장으로 끌고 갔다. 마당에는 안도의 한숨과 기쁨의 눈물이 넘실거렸다. 윤씨 부인,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저 악독한 사또 밑에서 고통받았을 것이오. 정말 감사하오. 당신은 우리 마을의 은인이시오. 서지우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공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15년간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마침내 그 복수가 이루어진 지금 그녀는 예상치 못한 허무함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지우는 조용히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비녀를 묘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어머니, 마침내 복수를 이루었습니다. 그자는 끔찍한 최후를 맞았고 어머니의 한도 이제 조금은 풀리셨겠지요.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라기보다는 길었던 복수의 여정이 남긴 깊은 상흔과 공허함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왜 이리 제 마음은 텅 빈 듯 공허한 것일까요? 15년간 꿈꿔왔던 복수를 이루었는데 이제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묘소를 내려오는 길, 서지우는 강민준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멀리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했습니다. 서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그를 지나치려 했지만 강민준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시 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요. 당신의 도움이 있었기에 복수를 이룰 수 있었으니 더 이상 할 말은 없소?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배신했던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의 도리자에 나란히 앉았다. 주변에는 봄바람에 하얀 벚꽃 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제가 질투에 눈이 멀어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그것은 제 평생의 후회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도 저를 이용하신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복수를 위해서. 서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렇소. 처음에는 당신을 이용하려 했소. 복수만이 내 삶의 전부였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당신에게 진심이 생겨버렸소.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고 당신을 밀어내려 했던 것이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강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지윤의 손을 잡았다. 우리 둘 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의심했고 당신은 나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서지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다. 복수심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따뜻하고 희망적인 감정이었다.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저에게 용서라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복수가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강민주는 그녀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따스한 봄날, 연화가 서지윤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사또의 재산이 몰수되어 저희 같은 피해자들에게 분배되었답니다. 저도 작은 몫을 받게 되었어요. 정말 잘 되었구나, 연화아. 이제 너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네, 언니. 저는 이 마을을 떠나 다른 곳에서 작은 옷가게를 열어볼 생각이에요. 언니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서지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한결 부드럽고 평온해져 있었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구나. 15년간 복수만을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이 끝나니 무엇을 해야 할지. 언니. 이제 언니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도